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수년간 관절 통증과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픈 거겠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무릎이 아픈 게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자연스럽게 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아픈 건 아닙니다. 70이 넘었어도 무릎 통증 한 번 없이 활발하게 걸어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40대, 50대부터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피하고 외출을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장시간 서 있을 때, 우리 무릎은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은 소리도 없이 망가집니다. 처음엔 약간 뻐근한 정도, 그러다 어느 순간 계단을 내려가면 딱딱 소리가 나고, 일어날 때 무릎이 잘 펴지지 않거나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긴 그 통증이 몇 년 후엔 일상생활을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설명드렸던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 그리고 잘못된 자세, 잘못된 운동 습관이 무릎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무릎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핵심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무릎 때문에 고생했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실천해서 효과를 보신 현실적인 습관 교정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신가요? 혹은 아직은 괜찮지만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세만이라도 지금부터 피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무릎의 구조, 통증의 원인, 그리고 일상 속 무릎 수명을 지키는 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쓰이는 관절이기도 하죠. 앉을 때, 설 때, 걷고 뛸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 관절은 몸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걷는 것은 괜찮은데 서 있는 것은 무릎에 더 무리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무릎이 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적인 하중이 무릎 연골에 훨씬 더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걷는 건 움직이는 거고 서 있는 건 무릎이 계속 눌리는 겁니다. 이처럼 평소의 자세와 움직임만으로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릎 연골은 신경이 없습니다. 즉, 연골이 닳기 시작해도 통증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그 자세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뚝 소리를 내거나 걷는 도중에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중 대표적인 자세가 바로 쪼그려 앉기, 무릎을 꿇고 앉기, 다리 꼬고 앉기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연골 사이 간격을 지나치게 좁혀 슬개골이 대퇴골과 과도하게 마찰하게 만듭니다. 이때마다 연골은 조금씩 반복적으로 닳아 없어지게 되죠. 무릎을 꿇고 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개골 하부에 압력이 집중되어 무릎 앞쪽에 통증이 생기거나 점액낭염 같은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무릎은 결국 퇴행성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젊어도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잘못된 자세는 시간차 공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삼아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5배까지도 올라갑니다.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더 무릎에 충격을 준다는 뜻이죠. 특히 슬개대퇴관절, 즉 무릎 앞쪽이 약한 분들은
계단 내려가는 동작만으로도 찌릿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방치하면 결국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는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질환은 젊은 여성들, 특히 체형 변화가 큰 출산 이후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오르내리기보다는 걷기입니다. 평지 걷기는 무릎에 가장 안전한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하중 분산도 좋고 근육도 고르게 쓰이기 때문에 연골 손상 없이 관절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무릎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 하나는 연골입니다. 이 연골은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연골은 혈관이 없습니다. 즉, 다치거나 닳아도 스스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연골이 한번 닳으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처럼 닳기 전에 관리해야지 닳고 나면 교체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45%가 무릎 통증을 호소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예전부터 아팠지만 그냥 참고 살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무릎 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5,060대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약 2.3배 많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은 남성보다 무릎 구조상 관절면이 좁고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연골 보호 기능도 떨어집니다. 즉, 같은 나이라도 여성의 무릎이 먼저 망가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무릎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장시간 쪼그려 앉기. 청소할 때, 마당 일할 때 무릎 연골이 압축되며 닳습니다. 둘째,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세. 종교 활동 시 자주 반복되면 슬개골에 큰 부담을 줍니다. 셋째, 높은 쿠션 소파에서 푹 꺼져 앉기. 무릎 각도가 비정상적으로 꺾이며 연골 압박이 발생합니다. 넷째,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체중이 한쪽 무릎에 집중되어 연골 불균형이 생깁니다. 다섯째, 엉덩이를 들고 낮은 의자에 앉기. 무릎보다 엉덩이가 낮아지면 대퇴골이 전방으로 쏠리며 연골이 눌립니다. 여섯째, 계단 내려올 때 몸무게를 무릎에 실음. 몸을 앞으로 숙이지 않고 곧게 선 채로 내려올 때 하중이 집중됩니다. 이 중에 혹시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습관은 없으신가요? 무릎은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아픈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 이런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무릎 통증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만든 결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지금부터라도 고치기 시작하면 연골이 닳는 속도는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무릎을 지키는 운동법, 어떤 보조제나 치료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작용 원리와 임상 연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릎을 지키기 위해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해온 운동법과 치료 방법,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보조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건강을 위한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운동은 바로 앉아서 무릎 펴기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의 하중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근육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펴고 10초간 유지한 뒤 다시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좌우 각각 3세트씩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발목에 작은 모래주머니를 추가해 저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벽에 기대어 앉는 스쿼트벽 스쿼트입니다. 허리를 벽에 붙이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인데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하체 근육을 고르게 쓰면서도 무릎의 무리를 최소화해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역시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실외 자전거보다 실내용 고정식 자전거 헬스 사이클가 더 안전합니다. 페달을 돌릴 때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으면서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시간은 하루 1015분부터 시작해 천천히 30분까지 늘리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 아플 정도로 무리하지 말 것입니다. 운동은 통증이 없을 정도로만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한 번에 무리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겪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보통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입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 시 위장장애나 신장 문제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복용 전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무릎 관절 안에 있는 활액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관절 내에 주입하면 연골 사이 마찰을 줄이고 관절 운동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단점은 개인차가 크고 효과 지속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엔 PRP자 가혈 혈소판 주사 같은 재생 주사 치료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분리한 후 관절에 주입하는 방법인데 연골과 조직의 자연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있는 편이지만 비수술 치료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영양제입니다.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입니다. 이 두 성분은 연골의 주성분으로 연골의 마찰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소 엇갈립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위약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보조적인 도움 정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MSM 메틸설포닐메탄입니다. 항염증 작용과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관절염 보조제로 사용됩니다. 셋째는 콜라겐 타입 II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콜라겐이 연골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UC-II라는 비변성 콜라겐은 기존 콜라겐보다 체내 흡수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는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무릎 통증이 단순 연골 문제뿐 아니라 골밀도 저하와 근육 약화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뼈 건강을 위한 보충도 중요합니다. 다만 영양제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기본은 생활 습관 개선과 운동, 영양제는 그 위에 덧붙이는 보조 수단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자세는 정확히, 치료는 단계별로, 영양은 보조로. 이 원칙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에서 큰 차이를 느끼십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해드린 환자들 중 초기에는 계단 내려갈 때마다 아야 소리를 내시던 분이 6개월간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 요즘은 계단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약이나 주사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외 대안적 접근 방법,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주의해야 할 운동과 습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을 이어가는 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릎 건강관리 방법들은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접근 방법도 꼭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움직이기 힘들거나 이미 통증이 심한 분들은 체중 관리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보행 시 약 35kg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체중이 5kg만 줄어도 무릎이 받는 부담은 하루 수천 번 움직일 때마다 수십 kg 줄어드는 셈입니다. 체중 조절은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력을 줄이는 직접적인 치료입니다. 무릎이 아플수록 몸을 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체중 증가로 이어지면 다시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고리를 먼저 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찜질과 자세 교정 도구도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은 급성 통증이나 부기가 있을 때, 온찜질은 만성 통증이나 경직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 전엔 온찜질, 운동 후엔 냉찜질입니다.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호대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사용은 무릎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운동 중 또는 통증이 심한 날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굽이 높거나 딱딱한 신발은 무릎에 직접 충격을 줍니다. 굽이 23cm 정도이고 발바닥 쿠션이 부드러운 운동화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내에서는 슬리퍼보다는 기능성 실내화를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실천 지침입니다. 사람들은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돼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못할 이유보다 할 수 있는 방식을 먼저 찾자. 걷기 힘들면 앉아서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부터,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실내 자전거로 대체. 포기보단 우회하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록하세요. 오늘 어떤 운동을 몇 분 했는지, 어떤 자세를 피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메모해도 실천율이 올라갑니다.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습관을 남기게 됩니다. 셋째,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 자녀, 친구와 함께 실천하면 성공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같이 산책하고, 같이 식단을 바꾸고, 같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무릎 건강은 함께 가야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운동 중 통증이 심해질 경우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통증은 뇌가 보내는 지금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참으면서 운동을 하면 관절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피하십시오. 특히 무릎에 좋은 약초,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지는 비법 같은 표현은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좋아졌다고 멈추지 말고 한 달, 세 달, 6달 단위로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반복되거나 새롭게 위치가 달라진다면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무릎 사용법 정말 괜찮으셨나요?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건 아닙니다. 연골은 소리 없이 닳고 잘못된 자세는 오랜 시간 후에야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부터 자세를 바꾸고 습관을 점검하고 가벼운 실천을 하나씩 시작한다면 당신의 무릎은 훨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버텨줄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억하세요. 무릎은 교체할 수 있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떠오른 질문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